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오는 15일 오후 2시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사법부가 속도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대법원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하고 첫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대법부터 서울고법까지 그야말로 이제 속전속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통상 이런 절차를 밟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대법원에서 5월 1일에 선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에 지금 사건 기록이 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기록이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며칠 정도 소요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이 1일에 선고가 되고 2일 날 바로 서울고법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것이 빠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이 고법에 도착을 하면 고법에서는 사건 기록이 접수된 후에 이 어느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맡는지 재판부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재판부 배당도 사실 고법 내부의 이런 이 절차적인 부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도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5월 2일 당일에 배당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나면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을 이제 검토를 하고 언제쯤에 이 사건의 첫 기일을 열겠다라고 기일을 지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기일 지정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기일 지정까지도 5월 2일 같은 날 다 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런 부분의 신속한 진행이 결국에는 사건의 이런 이 중요도라든지 또 이 사건의 종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다만 이 경우에는 특히나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당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배당된 재판부에서 기일을 잡는데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조금은 지금은 약간 이례적으로 빠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건 자체가 이 대법원에서 사건 진행 자체도 굉장히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것이 예. 이 대법원에서 이 전원 합의체로 일단 이 사건을 회부를 했었고 이 회부한 다음에 전원 합의체에서 이 부분 이제 검토라는 기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일이 통상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되는 것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한 차례 열고 24일에 바로 열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죠. 선고까지도 5월 1일에 굉장히 빠르게 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사건 진행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고법에서도 이 부분 절차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는 예. 결국에는 이 사법부에서 이 사건의 진행을 최대한 빨리 이제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절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소환장과 기일 통지 발송을 했고요. 또 집행관 송달을 촉탁을 했습니다. 우편 발송과 인편 송달을 동시에 시도한 건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사건이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언제 기일이 열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송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 통지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우편 같은 경우에 송달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진행 경과를 뉴스를 통해서 모두가 알 수가 있지만 예. 이 통상적인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내 사건이 언제 재판이 열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게 되면 피고인이 출석을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 이런 송달의 절차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이 통상적으로는 우편을 통해서 송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편 송달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라도 이 우편을 이제 가지고 갔는데 당사자가 집에 없어서 폐문 부재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서 이분 어디가 주소인지 알 수 없다고 하면 이사 불명이 된다든지 이렇게 예. 되면 기일 지정 자체가 굉장히 좀 지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재명 지금 후보의 이 항소심 당시 그 과거 항소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당시에 송달이 이사 불명 한 차례 또 폐문 부재 한 차례 이렇게 해서 송달 자체가 좀 지연이 됐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소심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인편 송달이 됐습니다. 이 인편 송달이라는 것은 이 집행관에게 이 우편을 이 당사자에게 송달해 줄 것을 이제 촉탁을 하고 그 부분이 집행관이 직접적으로 당사자를 찾아가서 송달을 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 인편 송달이 확실히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의 기일이 지금 15일이면은 사실 지정까지 이제 돼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송달이 되려면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또 이제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아마 우편으로 인편 송달까지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의 출석을 해야지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일단 형사소송법 276조를 보면 이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지 이 부분 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에는 이 관련 규정이 이제 추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276조의 1을 보면 1항에서 이 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2항에서는 이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때는 공판 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만약이라도 5월 15일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그때도 출석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공판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일단 기일 자체의 진행에 대해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통상적인 부분을 묻고 싶은데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이 보통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좀 걸립니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이 파기환송심도 결국에는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된 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재판부 배당이 됐고 기일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공판 기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 공판 기일을 한 차례 열 것인지 아니면 뭐 2차례, 3차례 열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기일이 지정될 때마다 최소 일주일 정도 기일은 아마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것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것인데 이 선고 기일 지정에 있어서도 공판 기일을 이제 종결한 다음에 언제쯤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이제 판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통상적으로 뭐 한 달이다, 2달이다 이 정도로 짧은 기일을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기일을 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에서는 공판 기일 자체도 최대한 이 횟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선고 기일까지도 짧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선고 기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러면 선고 시점을 변호사께서는 혹시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이 부분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파기환송심 자체에 대해서는 5월 15일이 첫 기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날 출석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판기일을 이제 종결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5월 중에라도 이 선고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판기일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5월 15일에는 일정이 있으니 이 부분 연기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판기일을 열었을 때 이 부분 관련 추가적인 공판기일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때도 기일이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고기일이 연장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의 변수를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첫 공판기일에서 바로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정한다라고 한다면 5월 중에도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변수들 때문에 이것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2심에서 결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 후보 측에서 재상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저희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사건이 이제 관심을 받는 이유 자체가 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이 있느냐가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은 이제 19조에 피선거권에 관한 이 규정이 있습니다. 이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것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정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어떤 개념인 것이냐 하면 이 사건이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에서 이제 선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를 다시 하게 되면 이 사건이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러면 이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이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재상고를 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대법원의 재상고를 통해서 결국에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6월 3일에 대선이 이뤄진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피선거권에 대한 문제가 이 부분 이제 당장의 이 법적인 해석만 봤을 때는 없다라고는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지가 결국에는 선거 이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법적인 쟁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것까지도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재상고를 해서 다시 대법원으로 간다면 대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그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이 항소심, 이 파기환송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이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원조직법 8조를 보면 이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기속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법률적인 쟁점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이라도 이 파기환송심에서 이 대법원에서 지금 현재 판단한 부분 외에 추가적인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수가 있고 다만 통상적으로 이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법리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기속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이 판단한 것을 서울고법이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원조직법 8조를 보면 이 상급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해당 사건에 관해서는 하급심 법원, 지금 현재 대법원이 상급 법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이 돼야 된다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현재 이 법리적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주장을 하고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이 결론을 달리한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금 또다시 결론이 달리 될 수가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의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대로 유죄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럼 만약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사건이 쟁점이 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법리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자체가 결국에는 어떠한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행위에 대한 부분인지 인식에 대한 발언인지 이런 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이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려면 이것이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퉈줘야 되는 것인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가 1심에서 2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이 증인신문이 몇 차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오려면 사실 과거에 이 2년 6개월 동안의 재판기간 중에 나올 수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법리적인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양형에 있어서 1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의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이 사실관계가 나온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그 부분 낮지 않나 가능성이 좀 생각이 낮다 듭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후보 입장에서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형이 확정이 되어야지 사법 리스크를 덜게 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지요? 이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었고 당시에는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양형에 대한 판단이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예. 지금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항소심 사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판단을 하게 된다면 1심의 양형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이어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양형 기준을 봐야 되는 것인데 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지금 현재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해당 조문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해당 조문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형 기준이라는 것이 이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인데 어떠한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판사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양형 기준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 이제 보면 이 당선 목적의 이 허위사실 공표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형량을 이 징역 10월 이하 또는 2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고 만약이라도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7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중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 8월에서 2년 또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벌금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중이라든지 감경 요소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네. 이 가중 요소 같은 것이 이제 이 동종 전과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이 판단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 허위 사실 공표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가중 요소인 겁니다. 그리고 감경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허위 사실의 이 공표가 결국에는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감경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도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아무래도 법정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법정 공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쟁점을 저희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소수 의견을 밝힌 2명의 재판관은 표현의 자유다라는 취지를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제 변론에서 추가 법정 공방이 이어진다면 쟁점은 어떤 게 좀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상의 유무죄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투게 될 겁니다. 이 법리상 이분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말하는 이 허위 사실을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행위라든지 이런 처벌의 대상이 되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쟁점이 다시 한번 되지 않을까 생각이 예. 들고 이 유무죄에 대해서 이제 다툼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형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양형에 대한 이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또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법리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현실적으로는 이 재판이 언제 선고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재판 과정에서 공판 기일이 몇 차례 열릴 것인지 그리고 공판 기일을 뭐 여러 차례 진행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공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 후보의 출석에 따라서 이 공판기일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가 또 밀릴지 말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결국에는 출석이 기준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기일을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이 기간을 두고 기일을 다시 정할지도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 있어서 결국에는 출석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출석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주장을 펼치고 이에 대해서 이 공판 기일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5월 15일에 기일이 진행되는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증인 신문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예, 일단은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의 재량이고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지금 현재 1심과 2심에서 이 주장되지 않은 사실관계가 새롭게 주장이 되고 해당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라고 한다면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신문이 검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1심에서 2년 2개월 그리고 항소심에서 4개월 정도의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고 해당 증인의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래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논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한편 논란인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내용이 담긴 헌법 84조에 대해서 대법원이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이 헌법 84조가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대법원 판단에서는 이것이 이제 언급될 수가 없었던 것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유력 대선 주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단에서는 이 부분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이고 다만 만약에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헌법 84조의 해석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가 이번 사건 그리고 또 다른 4가지 사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들이 다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 대통령 이제 선거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현재는 지금 말씀드렸던 조문 자체가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 그 이 부분을 좀 형사상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 형사상의 소추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봐야 되는 것이 이 형사 사건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찰, 검찰이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가 됩니다. 이 기소라는 것이 이 검찰에서 재판부에 이 사람이 이렇게 죄가 있는 혐의가 있으니까 판단을 해주세요, 재판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법원에 넘기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형사상의 소추를 작게 해석을 하면 이 기소만 해당을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만 해당을 하면 형사상의 기소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수사 중인 거를 재판에 넘기지 못한다라고는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중인 사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사상의 소추를 넓게 인정을 해서 재판까지도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이 나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당선이 되는 순간 이 형사 사건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재판부들에서 사건 진행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는다, 이 84조를 이유로 해서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검찰에서 이 사건의 진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헌법
헌법 84조의 해석을 헌법재판소에 이 부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만약에 재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84조의 해석을 다투는 이런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게 되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결국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그 판단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헌법 84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적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지난 선거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의 선거가 아닌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인데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쟁점이 되는 것이 피선거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 피선거권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형이 확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3일까지 형이 확정이 되지 않고 만약이라도 6월 3일에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선고가 나서 유죄의 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볼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해석을 해봤을 때는 이 공직선거법 192조에 피선거권을 상실했을 때 당선 무효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항을 보면 선거일에 6월 3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당선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항이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개시는 지금 만약에 6월 3일에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6월 4일부터 임기가 개시되거든요. 그러면 6월 4일까지는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이 형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임기 개시 후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이게 국회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된 후에도 유죄의 형이 확정이 돼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형이 이제 퇴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회법 136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임기 개시 전까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임기 개시 후는 명시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임기 개시 후에도 무효가 되는 경우는 말씀하셨던 공직선거법 264조에 당선인이 해당 당의 선거에서 선거 범죄를 범했음이 인정이 되고 이로 인해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가 아니라 지난 대선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공직선거법 264조가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192조 같은 경우에도 임기 개시 후에 대해서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만약이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선거 무효나 이런 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새로운 법적 쟁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거 후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소식을 듣고 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좀 찾아봤는데 예. 명확하게 규정을 지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현재 쟁점이 될 것이고 만약에라도 이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선이 됐을 때 임기 개시 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향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사건을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모두 5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재판들 진행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일단 지금 나머지 사건이 이제 4개가 더 있는 겁니다. 4개가 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포함해서 5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가 1심에서 무죄가 이제 작년 11월에 선고가 됐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 공판기일이 5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항소심 2심에 있는 위증교사 사건이 가장 빨리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나머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뭐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뭐 대북 송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이 사건이 진행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기간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검과 아무래도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가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국회 법사위가
대통령 당선 시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을 했습니다.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서 이 부분 대통령의 사건 진행에 대해서 이 부분 진행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장에는 법원에서 사건에 대해서 이 형사소송법의 기속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결국에는 삼권 분립이지 않습니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재판에 대한 이 권한이나 의무를 입법부가 입법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헌법상의 삼권 분립에 대해서 어떻게 이 국민들에게 보일지에 대해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에 시작됩니다. 관련해서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